잠시 후에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압력이 이번 금통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집권 일기에는 일본이 머니머신 역할을 하면서 미국 국채를 거의 강제 매입하다시피 했었죠. 최근 들어서 집권 일기 머니머신으로 지목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압력이 들어올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좋게 나왔는데 또 주가는 하락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눈이 많이 내렸죠. 그렇죠. 그래서 100년 넘게 만에 처음 많이 내렸다는데요. 돈 버는 것보다도 예. 눈길에 좀 조심을 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경제 지표는 다 오늘 집중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 캐스터라든가 전해주었습니다는 대표적으로 성장률은 두 번째 발표는 잠정치는 3분기가 2.8로 동일하게 나왔고요.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상당히 4주 연속 감소세를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10월 PCE, 근원 PCE도 좀 하락했으면 사실 이런 지표를 보면 주가는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FOMC에서는 우리가 동결보단 베이비컷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시카고 페드 배치에서 지금 이 베이비컷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이비컷을 하는데 기준금리 연방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영레포 금리 RRB 금리가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취임하고 금리를 내리는 것이 경제 성과가 올라가는 것이 본인의 성과이기 때문에 선택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대 지표로 볼 때에는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 정책 금리를 보다는 역환매 금리, RRP 금리를 좀 선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적인 시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경제 지표와 달리 좀 주가가 떨어진 요인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너무 트럼프 트레이드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트럼프 출범과 함께 불확실성은 줄어드는 건 아니다 하는 이 측면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부 신문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현상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현상이라 이렇게 본다면 당선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사실상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보다는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상징적인 비트코인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이 9만 선이 가다가 김재현 PD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는 제가 방송 원고를 준비할 때 9만 6천까지 이렇게 회복된 상황이 되고 오늘 가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상징격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세를 볼 때에는 일부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현상이다 하는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은 좀 이렇게 차익실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와 베센트가 이 연준과 파월이 하지 못하는 요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여기에 강달러 쇼크가 역시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취임 전에 보면 이 트럼프가 베센트를 임명함으로써 사실 국채금리도 좀 안정시키고 달러 가치도 좀 안정시키는 이런 모습을 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과 페드 대신해서 지금 트럼프와 베센트가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고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린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에 있어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현상보다는 차익 실현 성격으로 근본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 지표도 좋고 차익 실현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이다 이런 쪽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로 보는데요.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금통위를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5년 했으니까 올해 마지막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좀 하겠습니다. 예. 올해 그 각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2023 결산한다면 피벗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피벗이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는 웹도덕 현상이다.
이렇게 비핵심국일수록 금리를 먼저 내렸다. 피벗을 단행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국으로 쭉 해서 몸통적으로 갔다 하는 것은 예. 시청자분이 쭉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는 비유로권, 그다음에 6월 이후에는 ECB가 하고, 그다음에 8월 이후에는 영란은행이 했고, 9월 이후에는 연준도 피벗에 동참해서 9월 달에 피벗 단행하고 11월 달에 베이비컷 단행하고 12월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예. 이렇고 자 중국의 인민은행 PBO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연중 내내 금리를 내렸죠. 그렇죠. 또 돈도 구이사 대책이 헬리콥터 맨식으로 돈도 확 뿌렸죠. 맞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피벗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행은 잠시 후에 사실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는 피벗이 가장 늦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10월 달에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0.25%포인트 내리고 미국보다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0.5%포인트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0.25% 내리고 예. 이창용 한은총재께서는 이마저도 매파적으로 내렸거든요. 그랬었죠. 그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예. 겁니다. 그래서 그때 10월 회의가 끝나고 내리면 내리지 또 매파적이냐 그럼 안 내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어찌됐든 피벗에 동참하긴 했지만 두 가지 가장 늦었고 두 번째는 피벗을 내릴 때 0.25% 내릴 때도 좀 애매모호했다. 예. 애매모호했다. 이게 한국 증시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도 이런 요인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피벗을 어쨌든 결국 추진을 한 건데 했다는 거는 결국 물가가 더 잡혔다는 얘기겠죠. 물가 뭐 잘 잡혔습니까? 네, 물가가 잡혔죠. 그래서 한국은 9월 이후서부터 예. 물가 목표치 2%인데요. 그 밑으로 떠준 이렇게 국가입니다. 아직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ECB는 유로랜드이기 때문에 개별 회원국은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인플레 타겟팅선 2%를 내린 밑으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에 해당되는데요. 예. 또 CPI 상승률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잠시 2월 달에 CPI 상승률 2%, 9월에는 1.6%, 2% 밑으로 떨어졌죠. 예. 그다음에 10월에 1.3%였습니다. 통화 정책은 선제성입니다. 이렇게 금불가 안정세를 다피면 경기 문제를 생각해서 미리 좀 금리를 인하해서 피벗에 동참했더라면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MZ 세대들이 지금 경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은의 역할이 선제적 역할이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문제는 저렇게 물가가 잡혔으면 금리 인상이 해서 잡혔느냐 하면 그렇죠. 이 금리 인상이 우리가 금리 인상폭이 가장 적었었거든요. 예. 미국은 제로에서 5.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0.5%에서 뭐 3.5% 이렇게 단행했으니까 금리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근데 물가는 또 목표선 밑으로 가장 먼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코로나 이후의 물가는 주로 공급 측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코로나 사태의 인플레는 주로 공급 측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물가가 잡힌 데에는 또 우리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일단 가장 큰 게 유가가 안정돼서 그렇다.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00, $150이지만 유가는 배럴당 $80에서 지독하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중성당 두바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거죠. 요문이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의 공급망 찰질 부분이 어쨌든 공급망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잡혔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잘 쳐서 금리 인상의 결과다. 자화자찬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물가가 이렇게 결국엔 잡혔고요. 뭐 만약에 뭐 금리의 어떤 뭐 역할이 컸다라고 뭐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뭐 나중에서 뭐 이렇게 금리에 대한 역작용으로 분명히 희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미국 성장률이 또 때마침 발표됐습니다만 우리 경기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피벗을 가장 늦게 단행했습니다. 예, 근데 금리 인상폭이 적은 상태에서 물가는 빨리 잡혔습니다. 예, 그러면 자 피벗을 좀 앞당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다른 쪽에 피벗을 가장 늦게 하면 다른 측면이 희생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이 오면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피벗을 늦게 단행했으면
긴축을 계속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긴축을 계속했으면 우리 경제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오늘 잠정치가 3분기 성장률이 지금 그 2.8%입니다는 이걸 한국식 방식으로 전분기 대비하면 0.8%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성장률이 3분기에 0.1%입니다. 미국 같은 이런 경제 대국이고 경제 발전 단계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에서 우리보다 8배나 높게 3분기 성장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8%는 전기비 대비 연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0.1%가 전분기 대비거든요. 요거를 우리 방식으로 전분기 연율의 2.8%를 전분기로 하면 여기 예. 0.8% 나옵니다. 그래서 0.1% 대비 0.8%니까 미국 경제가 워낙 잘 나간다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이 감을 잡으셨지 않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피벗을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단행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금통위원들이 사실 이창용 총재를 비롯해서 그 어느 때보다 경기와 물가와 금리 간의 트릴레마,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에서 빠진 상태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측면, 물가가 안정 쪽에 너무 우선시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벗을 하니까 경제가 이렇게 둔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물가는 잡혔습니다. 예. 물가는 잡혔으니까 이제는 뭐냐? 경기 부양 쪽으로 가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기 부양제.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구조조정에서 오버로빅스 함정이다 이렇게 빠진 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파이는 크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삼변등급 업체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커지지 않으니까 꼬리를 잘라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시청자분한테 자 자막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는 오버로빅스 함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함정의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 가장 먼저 재정보다도 통화정책에서 보면 금융 완화,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예. 금리 인하를 해야지 이것이 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재정정책은 상당 부분 국민의 세금에 직결돼 있고 여야 간의 지금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함정을 풀 때는 국민들한테 가장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것. 그러면 MZ세라든가 소상공인이 밑바닥 경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장 빨리 단행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냐? 금리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부터 단행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뭐냐? 뭐 동결 얘기도 있고 뭐 인하 얘기 있습니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내려야 된다는 동결 가능성이 뭐 여러 가지로 금통위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예. 자, 물가 잡혔습니다. 경기는 안 좋습니다. 우리 구조병 풀려야 됩니다. 금리는 완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우선 금리 인하에 나서자니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는 1,400원 밑으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이 결국 흐름이라는 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동결에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런 시각에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고공행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1,390원대, 1,400원대, 1,410원대 고공행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 자,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죠. 예. 물가 잡혔는데 인플레 재발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이게 지금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피시어의 통화 가치 감안한 사실 통화치로는 금리 차는 더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금 이탈되지 않느냐? 그러면 국내 증시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좀 불가하다 하는 측면에서 동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 이창용 총재께서는 일적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적 현상이면 안정되죠. 근데 1,400원 올라왔는데 왜 시장 개입합니까? 그렇죠. 안정이라면 일적 현상이면 그대로 놔둬야죠, 시장에.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막상 또 1,400원 오르니까 시장에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면 외환보유가 지금 한때는 4천억 이상 넘었다가 지금 4천억에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럼 환율은 시장 개입에 원달러 외환보유가 4천억대가 아니라 첫째 쌀이가 3천억대 보면 우리 것처럼 외환위기를 겪은 상태에서 낙인 효과가 있는 점을 감을 땐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2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측면. 예. 이런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가 왜 침체입니까? 수출이 안 돼서 수출 잘 됩니다. 최근에 주춤하긴 했지만 내수가 침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내수가 건설 경기 어렵습니다. 전부 고금리 부담한테 어려운 겁니다. 우리 MZ세대든가 소상공인 자 금리 인상 때문에 이 주택 다출이든가 뭔가 원리금 상황 때문에 이게 쓸 게 없습니다. 예. 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자 금리를 내려줘서 한쪽으로는 내수 침체 풀어주고 금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원달러율이 올라가? 원달러율이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거죠. 예. 근데 자 원달러율이 올라가서 수입 물가 상승해서 추가적으로 인플레 재발하니까 금리 인하는 원달러율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는 불가하다. 이 논리는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 측면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는 유독 한은을 둘러싼 좀 잡음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은이 뭐 이것저것과 관련해서 많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죠. 자, 금통위를 앞두고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패드 쫓아가기서 한은이 좀 한은사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의 절이다. 이렇게 조용하게 하지 말아라. 예. 이창용 쪽에 시끄럽게 해라. 시끄럽게 해라 해서 이게 패드식의 과거 비밀의 사원에서 시장에 친화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라는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패드가 사실 시장에서 나가는 것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끄럽게 따서 이것저것 다른 부처에 관련돼 있는 것까지 얘기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거죠. 자, 우리 가계부채 심었다. 가계부채가 왜 심었느냐? 강남 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서 이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강남 집값이 올리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건드린 거죠. 하나는 교육부 관련해서 자 교육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강남 사교육이 열풍이니까 줄여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지역별 쿼터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걸 잡아야 되지 않느냐 측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국토부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적 할애하는 문제.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국토부의 관할 사항이 우리 문제를 왜 한해서 건드리냐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그렇죠. 부채를 왜 이렇게 설정합니까? 예. 자기 주무부에 맞는 일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근데 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주무와 관련된 얘기도 잘 못하는데 다른 부처와 관련된 얘기를 시끄럽게 하니까 다른 주무부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자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아 학군제해 그다음에 쿼터제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역작이 나타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강남뿐이 없지 않느냐? 지방에 있는 사람 똘똘한 강남의 집값을 한 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종부세가 나옵니다. 예. 강남 지역에서 어떠냐? 강남 지역에 있는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 하면 자기는 괜찮다 하고 세금 내는데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이지 않으면 거기에 소외계층이 느낀다는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강남과 비강남권, 저는 불광동에 삽니다. 강남과 비강남권, 종부세 관련해서 부과 대상이 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과 지방 간은 월등히 역차납니다. 이런 쪽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입장에선 본래 주어문 물가 안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좀 주력해서 시끄럽게 하더라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국민에게 알리는 기능 최근에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했으면 중앙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하지 말고 좀 대책하는 걸 국민에 좀 보여줘라. 그래서 예. 어제 방송에 나가고 공교롭게도 뭐 정부에서 위계 관세 정책과 관련된 긴급 대책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좀 저거 하더라고요. 예. 내부적으로 하는 건 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시장 친화적이고 시끄럽게 하는 본질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그 얘기처럼 오히려 이런 트럼프 관련 리스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콧물이 나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한은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염력이 나올 겁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하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도 예. 이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파월 교체하고 대선 전에 금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건기 컨트롤은 베센트는 그림자 연준까지 의장까지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벗 단행은 9월 달에 잘못됐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안할 때 자막이 이게 새로운 얘기 때문에 자막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막을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2기 때는 통화 정책을 우선순위하지 않습니다. 재정 정책을 우선순위합니다. 그러면 재정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국채 금리를 조정하고 어떻게 해서 유동성을 조절할까? 예. 자,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정책은 발행 물량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발행이 이미 된 물량 가지고 유통 물량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미국의 재무부는 베센트가 맡고 있는 재무부는 국채 발행 물량 다이렉트 마켓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자, 예. 국채 발행을 한번 증가시켜 보십시오. 발행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제대로가 소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예. 어? 발행 물량을 줄이면 지난번에 제니 알렌과 마찬가지로 발행 물량 줄어가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은 자동적으로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유통시장을 가지려 재무부가 발행 물량 가지고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트럼프 2기에 페드와 파월이 그때 남아있어가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연준이 갖고 있는 리저브 에셋, 이건 이제 법정 준비 자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유통 물량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스트레지c 프로파일, 이건 전략 비축은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전략 보죠. 예. 원주 가지고 풀었다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 풀었다 말았다 이러고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런 금리라든가 유동성 문제를 조절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국채를 발행했는데 소화는 해야죠. 그렇죠. 근데 페드가 저 불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신 국가에 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자막 좀 마지막 자막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트럼프에게 우리 머신지 주목했죠. 예. 그럼 여기 머신에 국채를 강제적으로 인수해달라. 그럼 국채는 소화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채는 소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집권 1기 때도 일본에 대해서 아베한테 이렇게 국채를 매입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예속됐지 않습니까?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국채를 강매시킨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감세라든가 누지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가 있죠. 한국에 대해서 강매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서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세라든가 그다음에 뉴딜 정책에서 재정의 인플레가 증가해 그거를 유동성 공급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감세라든가 누딜 정책의 부작용을 축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이렇게 트럼프 정권 2기에서 구상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모으는 동결이다 인하다 그게 중요한 건 이거보다 큰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참 많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머니머신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미국 국채 매입을 좀 강제할 경우에 페드를 뛰어넘는 트럼프만의 어떻게 보면은 세계 중앙은행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트럼프 독주하는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왕국이라든가 그런 예. 측면에서는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그동안 페드가 해왔습니다. 시청자분 잘 아실 겁니다. 앨런 그리스번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일 옛날보다는 합니까? 지금 세계 각국들이 탈미국, 탈달러와 탈월가 현상이 나오니까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을 실현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 탈달러 하니까 달러 발행을 통해서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죠. 세계는 하나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는 페드가 사주면 국채가 소화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주는 페드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는 각국의 중앙은행을 통해서 반드 모니테이션, 화폐 대상을 각국 중앙은행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꺼주는 조치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역회에서 묻겠습니다. 예.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빌리는 사람한테 아쉬워하지만 이미 빌리고 날 때는 누가 더 받는 택배를 사람이 부리니까 더 그렇죠.
부채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 더 아쉬운 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더 아쉬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비록 미국의 국채를 한국에서 강매를 시킨다, 국가에 또 강매를 시키지만 미국은 주도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중앙은행이 각국 중앙은행에 미국에 조에서 연계시키면 예. 세계 중앙은행 구상을 하죠. 그리고 지금이 세계 중앙은행 입장에서 파월과 페드 간의 갈등 문제, 또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 문제, 달러 강세 문제, 이걸 페드 가지고 정착시키지 못할 때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사실 트럼프의 세계 중앙은행론, 세계 중앙은행 지배론,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보조금 이런 것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오늘 뭐 물가가 안정됐다,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동결해야 된다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로 정착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 금통위원들은 어떻게 대처를 내올까? 예, 이게 더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통위에서 좋은 내용들이 논의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